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전기차가 되게 좀 독특한 게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다 뭐 합병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어느 정도 이제 구정도 정도 끝나서 엔진차 같은 경우 이제 다 시장이 딱 정체가 돼 있잖아요. 네. 뭐 여기는 몇 퍼센트 점유율 딱 고차가 돼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새롭게 부상하다 보니까 너무 막 신생 업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루시드 에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그다음 중국에는 뭐 그 니오나, 니오라든가 뭐 몇몇 업체네, 네. 맞아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 이런 신생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면서 막 맹추격을 할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뒤에서는 또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네들만의 어떤 고유한 경쟁력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어려운 예측이긴 한데 결국 스마트폰처럼 큰 회사들이 이제 그냥 다 점유하면서 그냥 이걸 끝내버릴지 아니면은 이 전기차의 장점이 이 엔진차보다 만들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이제 플랫폼만 만들어주면 예, 조립하기가 쉬워서 그러면 전기차는 좀 다르게 예전에 엔진차랑 다르게 정말 주요한 플레이들도 있겠지만 이런 소형 업체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이 원하면 맞춤형 뭐 제작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양분하면서 간다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자동차 회사와 좋은 주식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엔진,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회사들은 뭐 물론 자금력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플랫폼만 만들어지면은 뭐 물론 밀어낼 수 있겠죠. 잘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그 회사의 주가에 얼마만큼의 업사이드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전기차를 생산하는 뭐 복스바겐을 예로 들었을 때 뭐 그 MQB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기존에 있던 차량들과는 반대로 이제 배터리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서 차량을 팔았을 때는 사실 세그먼트가 거의 비슷한 영역에서 가장 잘 팔렸던 세그먼트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왜냐면은 수요가 따라야 되니까 그 수요가 따라야 그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도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마진이 가장 높았던 내연기관차들의 생산 대수는 카니벌레이션이 좀 생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C 세그먼트, D 세그먼트에서 팔렸던 자동차가 전기차로 팔리게 되면 사실 전기차는 이익이 안 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R&D 비용이나 생산 대수에 팔리는 대수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판매 대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마진이 가장 높았던 C나 D 세그먼트에서 카니벌레이션이 좀 생기고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익이 좀 급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 기업의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게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다만 그런 신생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상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사실 증분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전기차 신생 모델을 만들어서 뭐 글로벌하게 팔았을 때는 결국 생산 대수와 마진이 개선되는 부분만 보면 되니까 이쪽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의 업사이드는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환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초자산도 없고 스위칭 코스트나 그다음 고정비 커버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히 테슬라가 높은 표를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폭스바겐이나 GM도 그거 결국 이게 전환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그 비용까지 계산은 확실히 좀 할인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견 좀 타당한 것 같고요.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미국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성장주를 바라봤을 때 이쪽 전기차 섹터 말고 또 유망하게 보시는 좀 혹시 그러니까 기업명이 좀 그러면은 뭐 섹터라도 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품 업체나 소재 업체도 좀 보고 있는데 미국에는 소재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생산 비용이나 고정비가 좀 많이 드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시아 역내에 있는 그 전기차 리튬 이온이나 뭐 분리막이나 뭐
그런 소재 업체들이 예.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캐텔이나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업체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투자할 때는 뭐 국내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뭐 공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소재 업체들이 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에 발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주 가치 측면에서도 이미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배터리 셀 측면에서는 그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그 내재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월 단위로 발표되는 그 배터리 셀 출하량 점유율 그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네, 뭐 한두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열댓 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하는 욕구와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셀 업체들 간의 경쟁이 조금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 배터리 셀은 조금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 소재 업체들이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차. 브랜드 업체, 신생 전기차 업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네. 이제 CCIB라는 스펙 그 주식과 합병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6월 말에 S4라고 하죠. 이제 증권 신고서가 나왔는데, 상장 신고서가 아닌 이제 합병 신고서라고 합니다. S4가. 그래서 이제 합병 비율과 합병 기일까지 7월 24일, 3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테슬라의 뭐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피터 롤린슨이라는 테슬라 CTO 출신이 이제 설립한 회사이고, 그다음에 사우디 국부 펀드도 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차량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루시드 에어 기준으로는 배터리를 최적화해서 800km까지도 그 거리를 뛸 수 있는 자동차를 양산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도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유일하게 또 테슬라 이외에 양산 할 수 있는 공장까지 이번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한 4조 정도 이제 유입이 되면 애리조나에 한 40만 대 캐파로 이제 공장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제 합병 비율을 잘 고려하셔서 아직 뭐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한 10,000대 정도 판매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전 예약은 이미 뭐 풀부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행보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사실 전기차 시장이 아직 작잖아요. 네, 아직 전 세계에 비하면 침투율이 너무 낮은데, 근데 앞으로는 제일 재밌는 시장이 되겠네요. 격전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아무래도 느낌. 이제 그 자동차 내연기관 기준으로도 한 1,800만 대, 1,700만 대 정도 시장이 되고,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그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많이 그 판별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마지막 미국 질문인데, 그 요새 미국 좀 빅테크 규제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 있다, PER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어쨌든 페이스북이 그 기각 판정을 좀 받아서 승소를 좀 했는데, 계속 더 소송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를,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물론 이제 독점은 맞죠. 독점 플랫폼은 맞는데, 그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공짜로 막 쓰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 비용은 사실 기업들이 뭐 광고나 이런 거 통해서 되는 건. 그래서 이걸 좀 규제할 명분이 약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또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빅테크 규제를 결국엔 강행을 해서 결국 PER 밸류를 떨어뜨린다고 보시는지, 결국 소비자 효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일시적인 좀 밸류에이션 떨어뜨리다 하더라도 독점 플랫폼에서의 그 위치는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장기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성을 겸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어떤 과거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향후에도 충분히 그 성장의 매력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런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민주당 정권의 어떤 그 표심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스북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승소를 했던 것처럼 그런 진짜 뭐 그 비즈니스를 이제 못하게끔 또는 뭐 기업에 분할하게끔 강제적인 어떤 그런 법률이 나올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이제 반대로 뭐 법인세를 올린다거나 뭐 그 기업이 뭐 최근에 뭐 글로벌하게도 법인세가 뭐 올라간 것처럼 미국 내에 있는 플랫폼들의 규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정권에서는,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멀티플 익스펜션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빵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0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알파벳, 뭐 애플은 뭐 2,000조가 넘었고, 그런 기업들이 성장성이,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만 바라봤을 때도 최근 5년 대비 올해와 내년 그 기대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시가총액도 커져 있고 시장도 독점하고 있고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업사이드를 기대 수익률을 높게 바라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중소형 플랫폼이나 또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독과점이 아닌 그런 테크 플랫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규제 이슈도 규제 이슈지만 그동안 이제 너무 또 덩치도 커졌고,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다른 섹터를 보는 것도 좋은 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좀 한번 돌아와 봐서 국내 그 자동차 쪽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게 좀 대표님도 현대차 그룹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 한 절반 정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의 포지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준,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과거 한 3, 4년을 봤을 때 뭐 작년과 올해는 뭐 조금 다른 면이 있었지만 저희의 기준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환 비용을 감안하고 EGMP, 현대차 같은 경우는 EGMP 플랫폼으로 전기차 시장을 이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작년과 올해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전기차 생산 캐파도 10만 대에서 향후에 이제 미국 그 투자가 8조 넘게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한 30만 대, 40만 대까지 올라간다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이제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PBR 한 배는 조금 너무 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환 비용, 그러니까 소나타와 그랜저가 많이 팔려서 거기서 마진이 굉장히 극대화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카니발레이션이 좀 생기면서 전기차로 좀 그 수요가 이전이 됐을 때는 한 번쯤은 이제 기업의 그 전환 비용을 좀 감내해야 되는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현대차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생각에는 만약에라도 그래도 이제 조건에 좀 부합을 하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럼요. 그 성장주가 가치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성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포화가 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그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뭐 사람이 노화가 됐다가 다시 젊어지기는 어려운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문화나 어떤 시장의 성장이나 포화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는 다시 그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그런 적시성을 가지고 그런 R&D를 통해서 전기차 개발을 선행을 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내연기관차들과 다르게 조금 더 빨리 냈던 것 같아요. 아이오닉 플랫폼을
글로벌한 런칭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뭐 기아차의 EV 플랫폼이나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 플랫폼이 글로벌한 프레젠스를 조금 나타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뭐 밸류에이션과 이익적인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제조업 기반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제조업체 경쟁력도 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항상 이제 걸렸던 게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우리나라도 물론 중국에 수출 많이 하지만 중국이 갑자기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많이 타격을 받았고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미국이 자꾸 미국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네. 뭔가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듯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중국의 제조 그 굴기 있잖아요. 이걸 어쨌든 막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 바이든 정부 내내 이어질 텐데 결국 한국이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공장도 뭐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또 반도체까지 이제 증설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체는 다 민감주잖아요. 좀 그래도 PER을 올릴 수 있는 좀 재료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조정, 그다음 지정학적 이슈, 그다음에 어떤 미국 행정부의 그런 어떤 조치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 특히 뭐 IT 업체들이나 자동차 업체들의 제조업 측면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조업은 사실 가동률 싸움이고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조업에 어떤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의 한 20-30%를 IT나 자동차와 관련된 그다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분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적어도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장기 한 5년, 한 4, 5년 정도를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확률 높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본의 이제 그런 그 수출 제한 이슈 때문에 소극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제조업의 생산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향후에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현대차는 좀 이제 투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동차 쪽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밸류체인이 많으니까 좀 성장주로 보고 계시는 좀 기업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보다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놓여 있는 소재 업체들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 뭐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첨보나 최근에 유상 증설을 통해서 소재 증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런 업체들은 사실 장기 성장성이 많이 답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그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그리고 해외로 공장을 증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답보되고 그다음에 멀티플 익스펜션까지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성장성이 안정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수주를 받으면 사실 그게 뭐 연 단위로 꾸준히 이제 인식이 되는 구조라서 훨씬 이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사이클을 맞추는 그 노력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는 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면 이 점에 좀 동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돌았던 게 이제 BBI주들이 막 급등하면서 한국은 이제 성장주로 좀 바뀐 것 같다. 기업이 시가총액도 그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시총 합쳐 거의 150조까지도 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야 경기 민감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4차 산업혁명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바이오도 CMO도 성장주고 거기에 배터리까지 이게 보면 성장주가 이제 10개 종목이 다 성장주라고 해서 한국도 이제 PER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있었다가 또 요즘엔 또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겠어요? 작년엔 그런 논리들이 좀 많이 맞았는데 요새는 또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약간 한국이 결국엔 성장주 대열에 올라탔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 경기를 타는 사이클의 나라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질문이 제가 이제 2012년, 13년 제가 한참 이제 운용사에서 주니어 시절에 네.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네.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나래비를 세워놓고 이제 1990년부터 2000년, 2010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면서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1990년대는 뭐 증권주나 뭐 유틸리티 업체들, 한전, 통신주 이런 것들이 성장주였어요. 그래서 맞아. 은행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시가총액 상당히 있었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대굵기가 시작이 되면서 뭐 철강업체, 조선업체, 그다음에 뭐 증권업체들 이런 트로이카라고 하죠.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에 굉장히 민감했던 화학업체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이제 중국을 등에 업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민감 그 섹터라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통째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는 항상 뭐 어렵다. 왜냐하면 뭐 매스미디어에서 항상 좋게 얘기할 때는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많으니까 시크리컬 주식들이니까 그러면 그때 고점에 투자하면은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지니까요. 근데 지금 시점은 2020년대에 와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바이오시밀러도 불과 한 5, 6년 전에는 시가총액 한 22, 30위권이었고 배터리 업체는 뭐 있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는 뭐 다음과 합병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기업이었고 네이버만 유일하게 한 10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기업이었어요. 반도체는 여전히 좋았었고. 근데 그런 어떤 이익의 가시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바이오시밀러, BBIG 업체들, 뭐 인터넷 업체들, 게임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시가총액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이익의 가시성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피가 뭐 말씀하셨던 성장주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PBR 뭐 1배에서 왔다 갔다 1.2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북밸류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S&P가 사실 빅테크 위주로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20배 넘게 받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장주 중심이기 때문에 뭐 28배까지도 받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항상 상단이 막 12배다, 13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향후에 2020년도 이후부터 2030년도까지를 봤을 때는 뭐 한 15배 이상도 받을 수 있지 않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져 있는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업체들로 좀 구성이 돼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기업들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코스피를 이제 가치주, 시클리컬 어떤 경기 민감 섹터로 보기보다는 성장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그러면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그거네요.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이 됐다면 이 기업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느냐,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시는 저희 뭐 구독자분들, 뭐 주린이 분들께서도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할 때 항상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요새는 뭐 홈페이지도 다 올라오고 라이브 그 컨퍼런스 콜로 모두가 다 그 청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기업들 경영진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영진이 의사결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시 내용들, 그다음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뭐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나누는 부분들을 항상 팔로우업을 하시면은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많이 놓여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 여인미사님께서도 항상 리뷰를 해주시잖아요. 또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도 읽어주시고 또 알기 쉽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오늘 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투자자분들께 그래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성장주 위주로 하시는데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할 때 그래도 좀 이제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꼭 주의를 해야 될 점들이 한두 가지 있으면 한 번만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던 점이고 저도 주니어 시절이 있었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주린이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접근성이 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손맛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손맛. 예,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맞아요, 매매를 맞아요. 하면서 내가 뭐 조금 뭐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고 뭐 내가 샀는데 오르면은 내가 뭔가 뭐 그죠, 그죠. 무슨 사람이 된 것 같고 트레이더가 된 것 같고 이런데 저도 이제 절반은 장기 투자 해보고 절반은 이제 대학교 시절에 트레이딩을 해봤는데 아무리 잘해도 트레이딩의 영역은 잘해봐야 똔똔이더라고요. 그래요? 깊이. 예. 뭐 물론 뭐 제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스캘핑이나 어떤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확률 높은 투자는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 그다음에 성장성, 그다음에 그 기업을 꾸준히 이제 팔로우 하면서 말씀드렸던 성장성에 기반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수익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황이나 매크로 변수들이나 뭐 시장은 항상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늘 이제 노이즈라고 하죠. 맞아요. 네, 기업의 가치와 무관한 뉴스들이 많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는데 어떤 데일리한 어떤 시황의 변동성이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그 투자의 그 타임 호라이즌을 좀 넓혀서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2, 3년까지 그 기업을 꾸준히 가지고 간다면 매매 없이 사실 복리 수익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스노우볼 이펙트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 수수료나 세금, 재세금과 공과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면서 그 투자금이 굉장히 줄어듦에 따라서 복리 수익률이 좀 제한이 되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장이 열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사실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도 좀 이해하시고 최대한 어떤 매매를 자제하시고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좋은 해안을 갖고 이제 투자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률과 좋은 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랑 너무 결이 잘 맞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저의 투자 원칙과 좀 너무 흡사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미시간 투자자문의 김태훈 대표님 모시고 한번 정말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뭐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우리 한국 증시 어쨌든 여러분들 희망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주로 변신한 건 확실히 좀 맞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성장주를 이제 고르는 좀 원칙은 결국에 이 기업이 얼마만큼 지속 성장 가능하고 또 주주들한테 환원도 많이 해주고 글로벌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지 그 부분하고 역시 또 매출액이라든가 또 얼마나 그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익도 내면서 현금 흐름도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정말 꾸준히 이어지는지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성장주를 좀 골라내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딩은 그러니까 정말 그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 같아요. 진짜 극소수. 진짜 잘해서 부자 되신 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정말 그거는 그분만의 스킬이지 따라한다고 되는 능력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 성장주 내가 잘 분석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좀 한번 슬기롭게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미시간 투자자문의 그 김태훈 대표님 모시고 한번 좀 그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래도 끝으로 한번 좀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좋겠습니다. 너무 그 유튜브와 여의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너무나 실력이 좋으신 영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미시간 투자자문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법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은 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과 철학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니, 진짜 말 정말 잘하시네요. PD님이 저기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제별로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그 미시간 투자자문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홈페이지에? 네이버에 미시간 투자자문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 투자 철학과 원칙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3프로에도 제가 네. 한번 출연했던 맞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또 저와 저희 회사의 원칙을 좀 아실 수 있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장주나 한번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좀 문의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시간 투자자문의 김태훈 대표 모시고 한번 긴 시간 얘기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주제로 모셔가지고 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저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